지금 온 세상을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계 프랑스인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전문가가 우연히 발견한 베트남의 소수민족이 한국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본 민족의 문화적 유사성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오늘도 저는 책상에 앉아 수많은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사라져가는 민속 의례음악 연구는 제 인생을 바친 작업이니까요. 창밖으로 세느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지만 제 마음은 늘 가을과 같았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감각. 손끝으로 미디어 파일들을 넘기다가 문득 한 영상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의 흠몽족 의례를 담은 영상이었죠. 처음엔 그저 연구자료의 하나로만 보였어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영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리듬과 억양.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어릴 적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와 너무도 흡사했어요. 옅은 기억 속에 묻혀있던 멜로디가 제 의식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할머니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노래. 진료 스케줄에 다른 연구 계획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현장 조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산악지대와 제 할머니의 자장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국 계셨고 저는 그저 프랑스에서만 자랐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팀장인 피에르가 제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클로틸드, 이번 달 연구 일정은 발칸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나요? 피에르는 잠시 영상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그냥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산악부족의 의례음악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달랐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노래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만 일정을 바꿔도 될까요? 제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피에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는 제 연구 경력을 존중했죠. 58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직감에 의존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냉철하고 분석적이었던 클로틸드 르블랑이 갑자기 감정에 휘둘린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허가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정체성에 관한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어요. 전쟁 이후 가족 기록은 모두 끊어졌고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건 자장가뿐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저 멀리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뺨이 축축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나 봐요. 가방을 싸면서 창문 밖파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던 에펠탑, 늘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빵집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할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그 노래.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지프차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죠. 현지 가이드인 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흠몽족은 이 지역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역사이자 기억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산을 감싸고 초록빛 계단식 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달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그 이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자마자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너무도 낯선 곳인데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시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달맞이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시작되었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도되었어요. 그 노래의 가락, 제사 전 나누는 속삭임의 억양 모두가 왠지 모르게 집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부르는 노래에서 한 구절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눈 내리는 고향.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우리 고향.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면 할머니의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클로틸드 씨, 괜찮으세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을.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이 기분을. 의식이 끝나고 마을의 어른인 메이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은 먼 곳에서 왔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기에 있군요. 놀랍게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달의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날 밤 작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유네스코 전문가로서 저는 문화적 유사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담요를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을까?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 국경을 넘나드는 삶. 그 모든 것이 저와 이 마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잠에 들기 전 창문으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달이 프랑스의 제 아파트 창문으로도 보였을 거예요. 똑같은 달빛이 할머니의 고향에도 내리쬐고 있겠죠. 그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모습이었고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니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단지 따뜻한 감각만이 남아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제 마음은 이제 이곳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억의 조각들을.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조각들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어요. 모든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공기 중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이 가득했습니다. 메이 할머니가 제게 손짓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나눠 먹는 날입니다. 함께 하시죠. 저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연구자로서 문화적 의뢰에 참여하는 건 항상 흥미로운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메이 할머니의 집은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불 위에는 커다란 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전통 요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음식이죠. 솥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확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냄새는 할머니 집 부엌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반쯤 트인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찌개 같은 국물 요리,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놓인 발효된 콩 반찬.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메이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먹어보세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할머니의 낡은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그리고 이 맛.
제가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국물의 맛이었어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 방울이 국물 위로 떨어졌어요. 메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 마을 어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모으는 동작. 그 순간 제 손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할머니의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문화적 기억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곳 출신인가요? 메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할머니는 한국 계셨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 모든 기록이 사라졌죠. 메이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흠몽족은 많은 곳을 떠돌았어요. 일부는 북쪽으로 갔고 일부는 동쪽의 섬나라로 갔죠. 우리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연결고리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할머니의 기원, 그리고 이 마을과의 관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손동작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동작들, 특히 손목을 돌리는 방식이 할머니가 빨래를 널 때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했어요. 저는 춤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해가 저물 때쯤 작은 아이가 제게 꽃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춤을 추셨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비록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할머니의 몸은 분명 이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제 연구 노트에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음식의 맛, 춤의 동작, 노래의 리듬.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건 바로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 잠들기 전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브로치를 꺼내보았습니다. 달과 별이 새겨진 단순한 디자인이었죠. 항상 그저 예쁜 장신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달의 마을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왜 그 노래를 부르셨는지, 왜 그 음식을 해주셨는지. 오늘의 발견들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제 혈관 속을 흐르는 기억, 유전자보다 깊은 문화적 기억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저를 통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의 나흘째 아침, 탄이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바오 할아버지가 옛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이 바로 그 노래였으니까요.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큰 나무 아래 모여들었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오 할아버지는 마을 중앙에 앉아 계셨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바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우리의 역사이자 혼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깊은 음으로 점차 고조되었어요. 그 노래는 제가 영상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듯 했어요. 노래가 끝난 후 저는 바오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의미가 궁금해요. 바오 할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부르지 않고 흘리는 거요. 그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부르지 않고 흘리는 것. 감정을 숨기면서도 전달하는 방식. 그건 어릴 적 할머니가 늘 그러셨던 방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크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언제나 깊고 강렬했죠. 우리 흠몽족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감정은 말보다 깊은 곳에 있으니까. 바오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군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할머니의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문화적 특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이라는 개념. 할머니는 그 단어를 가끔 사용하셨지만 제게 정확히 설명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오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느껴야만 알 수 있죠. 마치 이 노래처럼.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언어 이전의 문화적 감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유네스코 연구원으로서 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전승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정의 전승은 언어나 유전자보다 더 오래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중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물과 같다. 다음 날 마을의 여성들이 모여 천을 짜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동작, 눈빛, 미소 한 번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저에게 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천에는 작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산과 달, 그리고 흐르는 강. 마치 할머니가 가끔 그리시던 그림과 비슷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 할머니는 분명 이것을 알아보실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바오 할아버지가 말 안 부르지 않고 흘리는 노래의 의미를.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와 저 사이에,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을 사람들과 제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리듬과 멜로디가 이제는 제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생각했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세대를 건너 전해질 수 있을까요? 언어도 직접적인 가르침도 없이. 그저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째 되는 날, 메이 할머니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메이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였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메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색이 바랜 천 조각들이 접혀 있었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메이 할머니가 천 조각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산, 강, 나무, 그리고 사람들. 마지막으로 꺼낸 천 조각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밤하늘의 별자리와 세 개의 섬을 그린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메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온 곳이에요. 눈이 많이 오는 땅이었죠. 그 문양은 프랑스에서 할머니가 만들다 만조각보에서 봤던 그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장롱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천 조각. 할머니는 그걸 보여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너무 슬픈 기억이라고. 할머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메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어디에서 오셨나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셨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모든 가족을 잃으셨죠. 프랑스 군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만나 프랑스로 오셨고요. 메이 할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흠몽족은 오래전에 여러 갈래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중국으로, 일부는 한국으로, 또 일부는 베트남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별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천 조각을 만지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천에 담긴 이야기, 이 문양에 담긴 역사가 제 혈관 속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 개의 섬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 개의 산을 의미해요. 별자리는 우리의 길잡이였죠. 우리는 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것. 저 별들은 우리를 지켜봐. 길을 잃어도 별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릴 때는 그저 할머니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건 문화적 기억이었던 거죠. 유전자보다 깊은 문화적 기억의 무늬가 할머니를 통해 저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메이 할머니는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다른 천 조각들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는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 달맞이 의식, 그리고 노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노래로 전해왔어요. 말이 아니라 노래로, 글이 아니라 문양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이 할머니는 제게 천 조각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것과 짝을 이루는 조각이에요. 감사의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두막으로 돌아와 천 조각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력 동안 저는 수많은 문화적 유산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대상이었지 제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연구자인 동시에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제 안에 흐르는 문화적 기억, 그 기억의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셨던 별, 메이 할머니가 보는 별, 그리고 제가 보는 별. 모두 같은 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 조각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눈 내리는 산을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술에는 여전히 그 노래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그 노래가 이제는 제 것이 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유네스코 본부 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공식적인 학술 용어와 분석 틀로는 제가 경험한 것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다시 씁니다. 정서적 연결. 그것도 아니었어요. 기억의 구조. 가까웠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에펠탑, 세느강,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피에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클로틸드, 베트남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음 주 회의에서 발표할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피에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것을,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솔직히 말하면 피에르. 기존의 연구 틀로는 제가 발견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피에르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 책상 서랍에서 메이 할머니가 주신 천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의 장롱에서 가져온 조각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 문양들이 똑같아요. 하나는 베트남 흠몽족의 것, 다른 하나는 제 한국계 할머니의 것이죠. 피에르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문화적 교류의 증거인가요? 단순한 교류 이상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억의 구조입니다. 제 말에 피에르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리듬, 음식의 맛, 몸짓의 유사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불러일으킨 감정들. 문화는 단순히 물리적 형태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의 구조, 기억의 구조로도 전해집니다. 제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 거의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유산은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기억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흘러들듯 전해지는 감정의 리듬에서 찾아야 해요. 피에르는 웃었습니다. 항상 분석적이고 냉철했던 클로틸드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놀랍네요. 하지만 흥미롭군요. 다음 주 회의에서 발표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학술적 틀을 넘어 제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내려 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경력 동안 이렇게 개인적인 보고서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깨어난 기억, 제 존재의 일부가 된 문화적 유산에 대한 증언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정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잊힌 고대의 정서 구조일 수 있다. 그것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전해진다. 글을 쓰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58년을 살아오며 저는 항상 이성과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감정은 통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감정 자체가 하나의 지식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없이 많은 것을 전해주셨는지. 할머니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재한 말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전승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 눈빛, 몸짓을 통해 전해진 문화적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대회의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심사 발표회는 항상 중요한 행사였지만 오늘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모두가 자신만의 문화적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테죠. 오늘 저는 기존의 연구 방법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흠몽족 노래와 한국 민요의 리듬, 비교, 음식 문화, 감정 표현 방식을 연관시켜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유전자나 언어 혹은 물리적 형태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구조, 기억의 구조로도 전해집니다. 제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 거의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은 저에게 전해졌어요. 슬라이드에 메이 할머니가 주신 천 조각과 할머니의 조각보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 문양들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구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해진다는 증거입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저는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잊힌 고대의 정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몸짓과 리듬, 감각을 통해 전해집니다. 청중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도 자신만의 잊혀진 기억,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너무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기억의 구조, 감정의 리듬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연구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자는 가족 간에 전해지는 요리법에 담긴 감정에 대해 말했어요. 저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
베트남의 달의 마을에서 본 별들과 같은 별이었어요. 할머니가 보셨던 별과도 같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딸 소피였어요. 엄마, 오늘 발표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소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어. 소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엄마가 걱정하셨잖아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그래,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 베트남에서 가져온 천 조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문양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제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르블랑 박사, 당신의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기억의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안하고 싶은데 당신이 이끌어주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파리의 풍경도 새롭게 보였어요. 에펠탑, 세느강,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한 곡의 자장가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그 노래. 연구 발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의 언어학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합류했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딸 소피가 갓 태어난 제 손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오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제 안에 담긴 기억의 조각들을 물려받게 될 테죠. 저녁이 되자 손녀는 잠이 들지 않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달래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달의 마을에서 배운 그 노래였어요. 소리는 부드럽게 공기를 타고 흘렀고 손녀의 작은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평온해졌어요. 노래가 끝날 무렵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피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 노래는 베트남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프랑스어가 아니라 한국어처럼 들려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제가 부른 노래가 한국어처럼 들렸다고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언어로 노래를 부른 걸까요? 이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노래였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할머니가 보셨던 별, 메이 할머니가 보는 별, 그리고 지금 저와 제 손녀가 함께 보는 별. 모두 같은 별이었어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 안에도 이미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심어져 있겠죠. 할머니부터 제게, 그리고 소피를 거쳐 이 아이에게로 전해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강물. 느낌이 어때요, 엄마? 소피가 물었습니다. 마치 원이 완성된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가 이 아이에게. 우리는 모두 그 원 안에 있어.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할머니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녀의 몸과 마음도 이미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피도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감정은 국경을 넘어 기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달의 마을에서 들려온 노래는 사실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늘 제 안에 있었어요.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잊혀진 기억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제 존재의 일부가 되었어요. 내일이면 소피와 손녀는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안에 있는 그 노래를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녀도 그 노래를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게 될 테죠.
비록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달의 마을에서 들려온 노래는 이제 저의 노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정은 국경을 넘어 기억으로 이어진다. 언어가 사라져도 문화가 변해도 그 감정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유산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